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릴지도 모를 아주 조용하고도 묵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그 많던 재산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나는 지금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요양원에서 이렇게 조용히 숨만 쉬고 있을까? 내 이름은 장금자. 올해 86이다. 사람들은 한때 나를 건물 9채 가진 여자라고 불렀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넷을 키우고 스스로 부자가 된 여자. 그때는 내 말 한마디면 세입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자식들도 허리를 숙였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무서운 엄마로, 강한 엄마로, 돈 많은 엄마로. 하지만 엄마 정신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온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집에선 이제 내가 제일 불필요한 존재라는 걸. 첫째 아들은 내 서류를 몰래 챙기기 시작했고, 둘째는 자꾸 망상이 심해졌어요. 라고 의사에게 말했다. 셋째는 조용히 고개만 끄겼다. 막내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멀쩡했다. 정신도 기억도 계산도 다 됐다. 하지만 그들에겐 이제 나이도 많고 판단도 흐려지고 그 말이면 충분했던 거다. 그날 인감 도장을 찍었다. 그 애들이 시키는 대로. 설마 내 자식들이니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지금 내가 있는 요양원은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다. 산 밑 외딴 마을에 있는 무용고자 요양병동이었다. 방엔 창문이 하나 있고 TV는 나오지 않는다. 샤워는 일주일에 2번이고 내 이름을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금자 어르신 식사하세요. 간호사 한 명이 그렇게 부를 뿐이다. 나는 가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내가 있던 집, 내가 쓰던 화장대,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을 떠올린다. 그런데 희미하다. 너무 멀다. 내가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 애들이 날 지운 속도가 더 빨랐나 보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내 침대 밑에서 일기장이 하나 나왔다. 그 안엔 혹시 내가 없으면 이걸 애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라고 써 있었다. 내가 쓴 거였다. 이제 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들어줄 사람은 없지만 기록은 남겨두고 싶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는 화요일이었다. 첫째 아들 상훈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다정했다. 엄마 병원 좀 같이 가요. 간단한 건강검진이래.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다. 병원 로비엔 이미 둘째와 셋째가 앉아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어딘가 이상했다.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다. 의사는 내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아이들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내 대답을 받아 적었다. 올해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그건 치매 테스트였다. 나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또박또박 말했다. 2023년이요. 여긴 종로구 모모병원.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미묘했다. 며칠 뒤 구청에서 문서 하나가 날아왔다. 한정우견인 지정신청서. 그 서류 위엔 내 자식들 셋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정신적, 인지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재산관리가 불가하며 등등.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막내딸 수진이가 문 앞에서 서성였다. 엄마, 그냥 도장만 하나 찍으면 돼요. 우리도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물었다. 너희 내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니?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야, 아니야, 엄마. 하지만 나는 알았다. 서랍 속 계약서들, 변호사의 명함, 팔려나간 건물 목록, 다 내 사인 없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내 이름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았다. 집도, 땅도, 계좌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날 찍은 도장은 이 아이들이 나를 버리는 확인서였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나조차 필요 없어진 모양이었다. 환자분 이름과 생년월일 말씀해 보세요. 나는 당황했다. 병원에 가는 줄만 알았던 날, 갑자기 하얀 벽의 낯선 공간에 눕혀졌다. 손목엔 차가운 밴드가 감겨 있었고 병실 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았다. 하루에 3번 약을 주었고 간호사는 내게 장금자 씨, 이건 우울증 약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난 우울하지 않았다. 억울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면 또 다시 의료진 기록지에 적혔다. 망상 호소, 억울하다고 반복 진술, 현실 인지력 저하. 나는 침묵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보호자 면회 시간, 첫째가 왔다. 그는 내 앞에서 의료진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혼자선 못 사세요. 여기 계속 계셔야 해요. 나는 그제야 이 병원이 정신병원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무에게도 항의할 수 없었다. 이미 내 법적 권리는 박탈당해 있었다. 며칠 뒤 보호소 전원이라는 명목으로 이곳을 나가게 되었지만 그건 전원이 아니라 이송이었다. 내가 도착한 곳은 작은 요양원, 시멘트 벽, 꺼진 형광 등 한겨울인데도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 그 방 한켠 침대에 누운 순간 나는 실감했다. 나는 이제 숫자였다. 이름도 엄마도 그 어떤 역할도 아니었다. 그냥 병상 37번, 그것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다. 요양원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하다는 말도 사치였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을 잃은 사람들, 표정을 잃은 사람들, 기억을 잃은 사람들, 그 사이에 나도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벽에 균열을 세웠다. 천장에 얼룩을 바라보며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혼자 되뇌었다. 말을 걸어오는 이는 없었다. 간호사는 바빴고 보호사는 말이 없었고 같은 병실의 어르신은 낮에도 밤에도 눈을 뜨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매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가끔씩 내 이름을 스스로 불렀다. 장금자 살아있다. 하지만 점점 내 목소리조차 낯설어졌다. 하루는 간호사 중 유난히 말수가 적은 젊은 여자가 내 옆에 앉았다.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날 그녀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무릎 위에 책 한 권을 올려놓고 나갔다. 그건 어머니의 일기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나는 처음엔 의심하였다. 나에게 이걸 왜? 하지만 책장을 넘기자 낯선 여자의 고백이 나왔다. 나는 엄마를 원망했다. 늘 바빴고 차가웠고 무서웠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내버린 사람이었다. 나는 그 글을 밤새 읽었다. 그리고 다음 날 간호사에게 물었다. 이 책 당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수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수연은 가끔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예전엔 어떤 분이셨어요? 나는 말했다. 엄청난 사람이었지. 건물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수연은 웃지 않았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후회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 앞에서 내가 해온 모든 삶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이 어릴 때 혼냈던 장면, 유산 이야기를 꺼낼 때 자식들 얼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내 인생. 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모르겠다. 그냥 내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 수연은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식들 이름을 적었다. 상훈아, 너는 언제나 똑똑했지. 그 머리로 날 지웠구나.
재훈아, 넌 조용히 나를 밀어냈지. 네가 가장 무서웠다. 지훈아, 넌 늘 눈치를 봤지. 그게 더 아팠다. 수진아, 넌 끝까지 아무 말이 없었지. 널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 나는 그렇게 쓰고 마지막 장에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몸이 이상했다. 손끝이 저리고 눈이 흐릿해졌다. 어느 날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뻐근했고 어느 날은 몸을 뒤척이기도 힘들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아프다는 말도 괴롭다는 말도 그런 말을 꺼내면 또 약을 줄 테고 의사들이 몰려들 테니까. 하지만 수연은 눈치챘다. 어르신, 오늘은 숨이 더 가쁘시네요. 나는 겨우 웃었다. 괜찮아. 나 이래 봬도 죽는 것도 참아온 사람이야. 그 말에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맡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수연에게만 몰래 맡겨둔 것. 안엔 오래된 통장, 도장 몇 개, 그리고 내 글씨로 적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이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그 사람은 상훈이었다. 첫째 아들, 나를 가장 먼저 지워버린 아이. 나는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나를 없애야 했냐고. 며칠 후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상훈 씨가 왔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 얼굴 여전히 각지고 눈빛은 똑같았다. 하지만 그 눈동자엔 피로가 가득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왜 왔니? 상우는 내 옆에 앉았다. 그날 내가 엄마 도장 몰래 쓴 거 맞아.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무서웠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어. 엄마는 늘 강했으니까. 우린 항상 시험에 드는 기분이었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아이도 두려웠다는 걸. 강한 척했던 내가 그들에겐 벽이었단 걸. 하지만 말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지켜주려 했단다. 상우는 눈물을 삼켰다. 엄마 이제 내가 지켜드릴게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고마웠다. 그 말 한마디로 나는 조금 덜 외로워졌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누웠다. 숨이 가빠졌고 눈앞이 자꾸 어두워졌다. 그날 밤 수연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르신, 혹시 남기고 싶은 말 있으세요?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아이들에게 말해줘. 나는 미웠지만 미워하지 않았다고 말이다. 오늘 아침엔 이상하게도 방이 더 조용했다. 옆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르신이 하얀 이불을 가슴 위까지 덮은 채 눈을 감고 계셨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분을 바라봤다. 한 달 넘게 말을 섞진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간호사에게 혈압을 재고 같은 시간에 등을 돌리던 그분이었다. 수연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금자 어르신, 옆방으로 이동 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2명이 보호사가 들어와 그분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이불 안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을까? 아니면 새벽에 이미 식었을까? 나는 그분의 마지막 눈빛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도 끝내 몰랐다. 장례식은 없었다. 무용고자였다. 간호사들끼리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잠시 묵념한 게 전부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장면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진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두려웠다. 내가 저 자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내가 사라졌을 때 누군가 커피 한 잔을 놓고 고개를 숙여주기라도 할까? 아니면 조용히 치워지고 다음 입소자가 들어와 내 자리를 덮을까?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장례식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내 장례식엔 음악을 틀지 않아도 좋다. 꽃도 없어도 된다. 다만
누가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 문장을 쓰고 오래도록 펜을 쥔 채 가만히 있었다. 그때 수연이 방에 들어왔다. 내 앞에 조용히 앉더니 말했다. 어르신, 오늘 좀 추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추워도 돼. 살아있는 게 다행이야. 수연은 내 손등을 덮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하루를 더 견딜 용기를 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늦게 잠이 들었다. 꿈에서 어릴 적 막내딸이 나왔다.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자. 나는 울면서 깼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요양원이었다. 여전히 병상 37번, 창문은 서늘하고 방은 조용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나는 오래된 기억들을 꺼낸다. 지금은 얼굴도 희미한 아이들이 작은 신발을 신고 내 무릎에 올라와 엄마 책 읽어줘요. 라며 보챘던 그날들. 막내 수진이는 인형을 안고 잠이 들곤 했다. 그 아이가 말없이 침대맡에 누워있는 걸 나는 뒤에서 조용히 바라봤다. 그때는 말하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그런 말 부끄럽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재훈이는 어릴 때 잘 울었다. 기억나는 날이 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며 울먹이던 그 얼굴.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화났어? 나는 웃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반찬 그릇을 정리했다. 그날 밤 아이가 방문 앞에 편지를 놓고 갔다. 엄마 미안해요. 나 잘할게요. 나는 그 편지를 읽고도 다음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 한마디를 아꼈을까? 상훈이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고집도 말투도 눈빛도. 그래서일까? 자꾸 부딪혔다. 중학생 때였다. 늦게 들어온 그 아이에게 나는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다. 상훈이는 말없이 맞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눈을 피했다. 지금도 그 장면은 선명하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애가 고개를 숙이고 방에 들어가던 그 뒷모습만은 지금도 또렷하다. 나는 그 아이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좋은 엄마였을까? 아니,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애썼고,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일했고, 건물을 사고, 가게를 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건 결국 나 혼자만의 방식이었다. 요즘은 꿈속에서 아이들이 나온다. 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내게 등을 돌린 채 떠나간다. 나는 그들을 부르지 않는다. 왜냐면 그 애들도 내가 등을 돌렸던 날들을 기억할까봐. 그렇게 자라, 그렇게 떠났고 이제는 너무 멀어져 버렸다. 수연이 오늘 나에게 물었다. 어르신, 자식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지. 그 애들이 날 보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 수연은 잠시 조용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어르신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여전히 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을 꾼다. 오늘은 이상하게 몸이 가볍다. 아프지도 않고 숨도 덜 차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죽음이 다가오는 날은 사람이 편안해진다던데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란 걸 이제야 안다. 하늘이 낮다. 창밖을 보니 하얀 구름이 낮게 내려앉았다. 마치 누가 손만 뻗으면 닿을 것처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수연이 준 따뜻한 물 한 컵을 품에 안고 있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그 온기 하나면 충분했다. 이제는 괜찮다. 정말로 괜찮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는다.
나는 오늘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하얀 마지막 페이지에 무엇을 써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내 이름은 장금자. 올해 86. 이 기록을 읽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인생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엄마였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아내였으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긴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란다. 오늘 밤은 불이 꺼져도 무섭지 않다.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 하얀 세상을 기다렸다. 내가 떠난 뒤 이 방엔 새로운 어르신이 들어왔을 것이다. 침대 시트를 새로 깔고 이름표를 바꾸고 커튼을 걷고 냄새를 환기했겠지. 그 누구도 여기 누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언젠가부터 기억되기보다는 잊히는 연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단 한 가지, 나는 그 일기장 하나만은 누군가의 손에 닿길 바랐다. 수연이라면 아마 잘 간직해줬을 것이다. 내 글씨를 따라가며 그 안에 마음을 읽어줬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연히 누군가가 그 페이지를 펼치게 되면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살아날지도 모른다. 이 아이들은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저 너무 외로웠을 뿐이다. 나는 그 문장을 가장 조심스럽게 적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나는 믿는다. 어떤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용서를 구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말하지 못한 미안함. 그 모든 것이 이 얇은 종이 위에 남아있으니까. 내 이름은 장금자. 한때는 100억 재산을 가진 여자였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사랑했고 두려워했고 지키려 했고 실패했다. 그게 내 인생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은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만은 기억해줬으면 한다. 늦기 전에 마음을 건네세요. 그게 돈보다 말보다 먼저 가야 할 것이니까. 나는 이만 물러간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글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터치 하나가 제게는 아주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